드라마 수리남의 무대인 남미국가 수리남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수리남 외무장관이 내놓은 성명을 살펴보면 재미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수리남은 더 이상 마약 국가가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더 이상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한데 이전에 그랬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일까요? 드라마 수리남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여러 각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빈 감독도 인터뷰에서 실화가 너무 극적이라 오히려 덜어냈다고 했을 정도로 실제 조봉행과 협력자 K의 이야기는 영화 이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수리남 관련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들을 서치하다 보면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조봉행의 뒷배였던 대시바우텔에서 수리남 대통령 이야기가 실제 스토리에 비해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쿠데타를 일으킨 뒤 민간인 학살, 마약 밀매 등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권력의 흑막으로 수십 년간 수리남 정계를 좌지우지하다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 전형적인 독재자가 없었다면 아마 조봉행이 마약왕이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수리남 정부는 흥분하지만 현지인들은 드라마가 진실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수리남 마약 범죄의 기원에는 바로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대시바우텔에서 수리남 전 대통령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대시 전 대통령은 1945년 수리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20대가 된 대시는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이주하자마자 네덜란드 군에 입대한 그는 왕립군사학교에서 부사관이 되는데 1975년 수리남이 독립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귀국하게 되죠. 수리남은 인구 60만이 안 되는 작은 국가로 한국군처럼 군대 규모가 크지 않은데요. 우리들로 치면 별 하나에 불과한 원스타가 군인 중에서는 최고위직입니다. 그렇기에 하사 달고 시작한 군생활임에도 불과 2,000명에 불과한 수리남 군대에서 대시의 보직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었고 상위 몇 % 안에 들 정도였죠. 나름 엘리트 위치에서 시작한 데다 수리남 군대에서의 처세술도 훌륭했는지 귀국한 지 불과 4년 만에 군대 노조 위원장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한 수리남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독립한 지 불과 5년이 흐른 1980년 대시를 비롯한 수리남 군의 부사관들은 초대 총리 내각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결의, 정부를 전복시킵니다. 쿠데타 당일 군을 장악하고 수리남의 중앙경찰서를 불태운 일당들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며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세계의 근현대사가 늘 그렇듯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죠. 강철로 무장한 냉엄한 쿠데타 세력이 공포정치를 구사하는 와중에도 몇몇 수리남의 학생들은 독재정치를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1982년 3월 이 학생들은 쿠데타 세력을 끌어내리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지만 아무 기반이 없던 학생들에 불과해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죠. 어찌 보면 학생들의 혈기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자비는 없었습니다. 82년 12월 쿠데타 정부는 반란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모두 소환해 총살에 처했으나 언론 발표에서는 도주 시도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로 인해 수리남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조가 끊겼으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에 쿠데타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후 대시는 한 번 더 끔찍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때 대시의 경호원으로 로니 브룬스위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에 걸맞은 대구를 요구했으나 이 요구는 거부당했고 불만을 품은 로니는 1986년 수리남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시는 게릴라군인 로니의 지지 기반을 뿌리 뽑기 위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모의와나 학살이라는 이 전투에서 희생당한 것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수년간의 전투와 갈등을 거쳐 대시와 로니는 92년 평화조약에 이르지만 덧없이 죽어간 사람들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죠. 드라마에서는 조봉행이 마치 수리남의 마약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수리남에서 마약 유통은 모두 대시의 관장 아래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1980년대는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고 레이건 정부는 당시 남미에서 발흥하는 좌익 정부들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시가 소속된 정당인 수리남 국가민주당 또한 좌익 정치 세력으로 분류되는데 쿠데타에 이은 연속적인 학살 사건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인 상황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80년대 미국이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에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대시와 쿠데타군은 일찍 소탕되어 수리남 민주화가 빨라졌을지도 모릅니다. CIA는 특공대를 파견할 계획까지 입안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실행되진 않았죠.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얻으려면 대시는 황금알을 낳는 각종 밀수에 손을 대고 마약 유통까지 참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마약으로 취급되는 코카인은 콜롬비아산이 최고인데 이 코카인을 얻기 위해 당시 콜롬비아의 무장 공산 세력인 파르크와 손을 잡죠. 파르크는 대시에게 코카인을 선물했고 대시는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봉행은 대시가 버려놓은 판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이었던 것입니다. 대시가 어느 정도나 마약 밀매에 직접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시의 아들인 디노 바우테르서는 수리남 대테러 기구의 수장으로 있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영화로나 익숙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미국 미리국을 기도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법원에서 기소되어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 밀매와 테러 조직을 도운 혐의가 인정된 디노는 1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빠르면 2027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대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뒤 양아들인 로마누를 사면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무역상 살해, 강도죄 등으로 수리남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로 수리남 소재 네덜란드 대사관저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국제범죄까지 벌인 흉악범인데 정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강행하는 독재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죠. 언제나 배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대시는 2010년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1999년 네덜란드에서 코카인을 매매한 혐의가 인정돼 11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날 저지른 범죄로 수리남 내부에서도 기소되는 등 입지가 좁아지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모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에게 반항해 반란까지 일으킨 루니 브룬스위크조차 2010년 이후로는 대시에게 협력하여 연합전선을 펼치며 수리남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대시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금은 수리남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수리남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 배경에는 과연 순수히 오명을 벗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최근 마약사범 조봉행이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지만 대시 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과 미국 법원에서 이미 20년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수리남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가 옥살이를 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봉행과 그를 비교해보면 끈떨어진 연과 진짜 권력자의 차이까지 느껴지네요. 수리남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약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시 바우테르서가 남긴 끈질긴 범죄의 연결고리는 과연 언제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